클린 아키텍처는 일단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일단 아키텍처는 추상적입니다. 물리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아, 잠깐만요. 물리적인 형태가 없고, 이제 저희가 아키텍처 이제 기터브 리드미에서나 이제 봤을 때 파워포인트로 막 다이어그램 막 그려도 이게 사실 시각적으로 명확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특정한 형태를 지니지 않습니다. 단지 어떠한 모습으로 시각화할지는 선택일 뿐이고, 일단 어떤 모습으로 시각화할지 선택일 뿐이지만 여전히 아키텍처는 추상적입니다. 특정한 형태, 물리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이 1960년대부터 코드는 순차와 분기 반복의 집합체입니다. 뭐 코트란 뭐 코볼 뭐 이런 것들 옛날 언어와 지금의 스위프트를 비교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과거의 개발자들이 당장 현대의 언어를 보더라도 적응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의 개발자들이 과거의 코드를 보더라도 적응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드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스템의 종류와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규칙이 일관된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드는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구현을 하거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아키텍처 규칙이 일관된 이유는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규칙이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정렬하고 조립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얘기하고,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규칙이 세월이 변화도 변치 않는 규칙에 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포함한 많은 개발자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코드는 나중에 정리하면 돼. 당장은 시장에 출시하는 게 먼저다 라는 흔해 빠진 거짓말에 속습니다. 또한 지저분한 코드를 작성하면 단기간에 빠르게 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만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에 빠지는 개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만 진실을 오인할 뿐이다. 엉망으로 만들면 깔끔하게 유지할 때보다 항상 더 느리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근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설계와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이 저는 사실 되게 와닿았거든요.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설계와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가 우리에게 변경 요청을 했을 때 비용이 너무 커서 변경 비용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화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인 개발자인 당신도 이해관계자임을 명심하라. 당신이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으므로 당신도 이해관계가 있고 당신의 책무 중 하나이다. 이게 당신이 고용된 이유 중 하나이고 돈을 받는 이유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개발만 해서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하는 것까지가 저희 개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한 게 이제 아키텍처에 관한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아키텍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가진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려면 반드시 부드러워야 한다. 이름 그대로죠. 사실 변경하기 쉬워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클린 아키텍처를 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건물 전체의 구조와 동선을 설계하는 도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도와 약간 좀 비슷한 거죠.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이 건물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하는 그런 상위 설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사용하는 이유가 변경이 빠르게 가능하다. 변경에 대한 용이성과 유지보수성에 대한 그런 이점도 있고, 결국엔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낮추고 변경 비용을 낮춰서 인건비를 절약을 한다. 개발자 한 명당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런 시간을 아끼는 것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저희가 나중에 이런 개발자뿐만 아니라 책에서 말하는 아키텍트의 단계까지 경지에 오르는 그런 역할까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키텍트의 경지까지 오르면 좋겠죠, 저희가. 네. 책에서 솔리드 원칙이라는 게 클린 아키텍처를 공부하다 보면 꼭 나와요. 이게 제가 이 아키텍처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동선을 설계하는 도시계획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솔리드 원칙이라는 건 벽과 방에 벽돌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설계보다는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오늘 너무 길어질까봐 시간이 좀 남으면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하고 큰 그림 먼저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MVP, MVC, MVVM 아무거나 사용해도 클린 아키텍처 구현이 가능합니다. 레이어 간 의존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MVC, MVP, MVVM은 사실 아키텍처가 아니라 디자인 패턴이에요. 뷰의 상태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뷰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소통할 건지에 대한 패턴을 이야기하는 게 이 디자인 지금 이 MVC, MVP, MVVM에 대한 디자인 패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디자인 패턴과 아키텍처의 차이점을 바라보자면 저도 옛날에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디자인 패턴은 반복되는 국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 수준의 구조와 규칙입니다. 국지적 문제란 코드 일부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꾸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전체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특정 코드의 범위, 클래스 간, 객체 간, 기능 단위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객체 상태가 바뀔 때 다른 객체에게 자동으로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옵저버 패턴, 객체 생성 과정을 감추고 싶다. 팩토리 패턴, UI와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해서 테스트를 쉽게 하고 싶다. MVP, MVVM 패턴 이런 게 있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아키텍처 전역의 문제, 시스템 전체 계층과 모듈의 배치, 의존성 흐름 같은 큰 그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가 이제 아키텍처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넓은 관점인 거죠. 자, 비유는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 도시 설계, 아키텍처 도시 설계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 방 안에 가구 배치 방, 문 여닫는 방식과 창문 구조처럼 국소적 설계 규칙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사실 클린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키텍처 같지만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게 아직까지 클린 아키텍처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또 정의했지만 MVC, MVP, MVVM 아무거나 사용해도 클린 아키텍처 가능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요거예요. 의존성 방향만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안쪽으로만 의존하고 바깥쪽은 안쪽에 의존하지 않는다. 즉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MVVM을 쓰던 MVP를 쓰던 상관이 없다. 이 위에 이 상위에 클린 아키텍처 경계와 의존성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죠. 의존성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향해요. 여기 밑에 가장 밖에 쪽에 여기서 DB도 있고 UI도 있고 웹도 있고 디바이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그 안에 컨트롤러, 프리젠터, 유즈 케이스, 엔티티 이런 식으로 유즈 케이스부터 해서 안쪽으로 엔티티를 향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밑에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자면 프리젠터 영역에서 유즈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특정 컨트롤을 통해서 다시 프리젠터 쪽으로 보여준다가 이 그림의 그런 그 방향에 대한 이 클린 아키텍처의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새 현대에서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그림이 맞지만 이 그 현대에서 이제 실제 실무로 개발할 땐 이런 레이어를 좀 구분을 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 레이어로 좀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클린 아키텍처 책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한두 줄 언급되고 말아버리고 그 마틴 파울러가 제안한 개념인데 레이어드 아키텍처 분릿이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당 형태로 레이어를 분리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 된 거예요. 역시나 의존성은 밖에서 안쪽으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크게 프레젠테이션 계층과 도메인 계층과 데이터 계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저 그림을 사실 좀 쉽게 도식화를 한 거고, 거기서 이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레이어를.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UI나 어떤 특정 사용자와 그런 데이터 상호작용 흐름 쪽을 담당을 하고, 도메인 계층엔 유즈 케이스와 엔티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유즈 케이스와 엔티티라는 건 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핵심이 되는 기능들을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 계층은 레파지터리랑 데이터 소스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뭘 얘기하냐면 외부와 통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외부와 통신, 서버와 통신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런 데이터 계층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안쪽으로 데이터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안으로 향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따 코드와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다루고, 프레젠테이션 영역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 데이터 계층은 서버와 어떤 특정 통신을 하는 부분, 도메인 계층은 절대 변하지 않는 앱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레이어와 구성 요소 그리고 의존성 방향을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 계층, 제가 아까 얘기했죠. UI, 화면 사용자 입력 처리, 그리고 그 사실 MVVM을 사용한다면 MVVM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사실 뷰와 어떤 그런,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뷰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소통에 대한 그런 패턴, 디자인 패턴인데, 이 프레젠테이션 영역 클린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디자인 패턴, 뷰와 어떤 상태를 관리하는 디자인 패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디자인 패턴에 대해 위치하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MVC라든지 뭐 MVVM에서 그런 뭐 뷰 모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 프레젠테이션 계층 안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I와 도메인 계층 사이에서 데이터 변환 및 화면 상태 관리를 한다. 사용자의 액션을 받아서 도메인의 유즈 케이스를 호출을 하고 도메인에서 받은 데이터를 UI 표시용으로 가공을 한다. 뭐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뷰 모델 자체가. 그렇게 해서 도메인 내부 규칙을 모르고 오직 유즈 케이스 인터페이스만 사용을 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것도 제가 코드로 봤을 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메인 계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변경이 안 되는 그 순수 로직들이나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명시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엔티티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는 핵심 비즈니스 규칙과 데이터를 담은 객체, 애플리케이션의 순수 로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서 그 보여줄 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금융 앱으로 좀 기반을 들어볼게요. KB 스타뱅킹 앱으로 기반을 들었을 때 이 핵심 로직이, 예를 들어서 이 메인 화면에서 보이는 게 이 계좌 정보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계좌 정보들을. 그러면 이게 핵심 로직이겠구나. 이게 핵심 로직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티티는 핵심 비즈니스 규칙과 데이터를 담은 객체, 애플리케이션의 순수 로직, 예를 들어 주문 결제 사용자 같은 비즈니스 개념이라 할 수 있잖아요. 엔티티 그러면 어카운트 계좌가 이제 엔티티가 될 수 있는 거죠. 계좌에 대한 정보가. 그럼 유즈 케이스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엔티티를 조합해서 특정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인 거예요. 주문 생성, 포인트 적립과 같은 행위라면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계좌, 정보, 호출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계좌, 송금, 계좌, 출금 같은 게 이 핵심 저희 비즈니스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도메인 계층에 들어가는 거죠. 엔티티는 그 핵심 비즈니스 규칙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객체를 얘기하는 거고, 뭐 변하지 않는 것들, 계좌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유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유저라고 하면 유저 행동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이제 유즈 케이스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저희 앱에서 유저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 결제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가 엔티티라 하면 유즈 케이스는 계좌 정보 호출과 계좌 송금, 뭐 계좌 출금 이런 것들이 유즈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을 하고 외부 기술과 무관하게 설계하는 게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클린 아키텍처 밑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가겠지만 이 가장 큰 핵심은 이 도메인 계층 핵심 비즈니스 규칙에만 집중을 하고 이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계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계를 하고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뷰는 언제든지 다른 걸로 갈아치워도 되고, 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계층이라고 치면 언제든지 다른 플러그인을 뭐 다른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모야를 갖다 언제든지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고, 알라모 파이어를 언제든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고, 뭐 URL 세션만 하는 걸 언제든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에 이점을 가지고 가는 게 이 클린 아키텍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계층은 레파지터리 도메인 계층에서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코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냥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이 도메인 계층에서 핵심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HTTP 통신을 직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 영역에 그 도메인 계층에 전달을 해서 이 도메인 계층이 프레젠테이션 영역으로 다시 갖다주는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흐름을 아까 요것만 보면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요것만 보면. 근데 요거를 읽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실제 클린 아키텍처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프레젠터에 있는 그 프레젠터 레이어에 있는 UI가 유즈 케이스, 뭐 뷰 모델을 사용해도 되지만 어떤 것을 활용을 했을 때 유즈 케이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유즈 케이스를 호출하게 돼서 이 유즈 케이스는 레파지터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코드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이 레파지터리 구현체, 이 데이터 레이어거든요. 사실 여기가 이 프레젠터 영역이고 여기가 도메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데이터 레이어 영역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렇게 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UI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UI를 통해서 유즈 케이스를 호출하면 유즈 케이스는 레파지터리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라는 건 사실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이 실제 레파지터리 구현체 데이터 레이어가 네트워크 통신을 해서 DTO를 엔티티로 변한 후 도메인의 반환, 그리고 도메인은 그 로직 실행 후에 프레젠테이션의 결과를 전달. 이게 클린 아키텍처 흐름의 전부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것만 봤을 때 너무 어려워서 좀 많이 헤맸고 당연히 처음에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눴냐를 한번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지?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도메인이, 이건 코드에서도 얘기가 있지만 이 UI 자체가 레파지토리,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 HTTP 통신을 하는 서비스를 직접 가지고 있으면 서버에 어떤 특정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UI가 뻗어버릴 수도 있고 UI가 동작이 안 할 수 있고 앱이 크래시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상의 이유로도 분리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분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점이 있고, 요거는 그 의존성 관점은 제가 좀 밑에서 더 얘기를 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그 설계 규칙인데 도메인에서 레파지터리 인터페이스를 추상화를 시키고 레파지터리 구현체가 이 도메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요. 근데 여기가 이 데이터 레이어거든요. 실제로 구현하는 건. 도메인은 데이터 레이어의 구체 구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심지어 데이터 레이어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기술 스택을 교체하더라도 도메인은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메인은 이 도메인 영역은 데이터 레이어를 실제로 알고 있지만 이 데이터 레이어의 그 도메인 영역은 이 데이터 레이어의 실제 구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근데 이 데이터 레이어는 의존성이 안쪽으로 아까 그림 보면 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유즈 케이스나 이런 도메인 계층은 이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얘가 이 잘린 거 보이죠? 이 선 기준으로 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이 데이터 계층이 실제로 이 위쪽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의존성이 얘는 지금 없는 상태로 구현을 할 거니까. 요거는 제가 아마 지금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코드로 바라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설명을 할 수 있지? 요거는 코드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로컬 DB 저장도 데이터 레이어의 책임인데, 요거는 지금 원래 서버 쪽에서 이제 아키텍처 뭐 자바나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저장도 데이터 레이어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걸 좀 의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앱이라고 치면은 뭐 로컬 DB 저장 쪽도 데이터 레이어의 책임이라는 걸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일단 쉬운 비유를 하고 코드로 넘어갈게요.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엔티티, 레시피, 얘가 핵심 규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당연히 어려울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쉽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쉽게 정리하고 다시 바라볼게요. 엔티티, 레시피, 핵심 규칙, 변하지 않는 핵심 규칙입니다. 유즈 케이스는 레시피를 실행하는 셰프,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은 손님과 대화하는 웨이터예요. 데이터 레이어는 식재료 창고 시장, 뭐 이런 거 시장이에요. API, DB 같은 게 위치가 하는 거죠. 그럼 흐름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사용자와 손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웨이터는 UI입니다. UI가 결국에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는 그 핵심 음식에 대한 레시피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엔티티가 가운데 있는 거고,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이 셰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중식집이라 하면 짜장면 시키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셰프가 짜장면을 시키셨구나. 그럼 그 안에 이제 재료들을 엔티티를 지지고 볶고요. 지지고 볶고 어디서 갔다 오지 하면 이제 유즈 케이스의 이 시나리오가, 레시피를 만드는 애는 셰프잖아요. 유즈 케이스가 이제 그 데이터 레이어와 소통을 하는 거죠. 이 창고와 시장에 가서 지지고 뭐 사와요. 사와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다가 유즈 케이스에서 요리를 해서, 셰프가 요리를 해서 다시 프리젠테이션으로 나가는 거예요. 프리젠터. 오케이, 다시. 약간 느낌이 오시죠? 엔티티, 레시피, 얘가 핵심 규칙. 사실 제가 말한 이 예시가 어떤 예시냐면, 이걸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거예요. 이 그래프를,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제가 다시 말로 이거 한번 다시 설명하고 저 그림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거든요. 자, 다시. 엔티티는 핵심 레시피고, 유즈 케이스는 셰프입니다. 셰프. 음식 변하지 않는 요리 재료에 대해 지지고 볶아할 수 있는 셰프가 유즈 케이스예요. 프리젠테이션 영역에 대한 프리젠터 그냥 말이 다 그렇게 하지만, 프리젠테이션은 그 영역은 손님과 대화하는 웨이터 영역, 진짜 사용자를 만나는 부분. 데이터 레이어는 식재료, 창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그림이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도메인인 겁니다. 도메인 레이어. 여기가 이제 도메인으로 나눠서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레이어로 분리를 한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 계층.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UI를 통해서,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엔티티를 갖다가 레파지토리를 갖다가 다시 안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안쪽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이 의존성이. UI가 사용자와 어떤 인터랙션 커넥팅을 해서 그런 소통을 해가지고 이 프리젠터, 어떤 UI 컨트롤러가 될 수도 있고 뷰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유즈 케이스를 건드립니다. 짜장면 주문 들어왔어요. 짜장면 하나 배달 서빙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즈 케이스 실행을 시켜요.
엔티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거를. 결국엔 이게 핵심이니까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그 짜장면 조리라고 하면 그거를 실제로 장을 봐야 되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밖에서 시장을 보거나 창고를 가야 된다 하는 거는 데이터 계층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레파지터리 영역에 가서 뭐 HTTP 통신을 하던 뭘 하던 얘가 그 영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명확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이 선을 그었고 이 의존성이라는 게 이 UI라든지 이러한 그 데이터 레이어 계층이 이 안쪽으로 전부 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들어가서 결국에는 유즈 케이스와 엔티티에 의존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핵심 데이터 변하지 않고, 우리가 중식집이면 뭐 진짜 이 재료와 그뿐만 아니라 뭐 어떤 서비스를 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도메인 계층이라 하고, 이 도메인 계층에만 의존을 하는 것이고, 프리젠테이션은 사실 뭐 얘 웨이터를 쓰던 아니면 뭐 그냥 저기 로봇을 쓰던 상관없잖아요. 그 밖에 다니는 로봇을 쓰던 보여지는 부분들, 뭐 웹을 쓰던 뭐 앱을 쓰던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게 이 격가지 것들이 결국에 이 안에를 의존하게 된다. 근데 이 반대로 유즈 케이스나 엔티티가 이 프리젠테이션 영역이나 이 데이터 영역을 화살표가 반대가 돼버리면 얘네가 바뀌는 순간 결국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켜나가야 돼, 이 변경되지 않아야 돼 도메인 계층이 깨져버리는 거다. 깨져버려서 뭐 앱이 크래시가 난다든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성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밖에서 안쪽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딱 이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네, 그렇죠. UI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유즈 케이스를 호출을 통해서 뭐 레파지터리, 그 유즈 케이스가 레파지터리를 뭐 그런 거를 그 HTTP 뭐 통신을 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가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걸 엔티티로 만들고, 이 유즈 케이스는 다시 엔티티를 프리젠테이션 계층으로 쏴준다.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 어렵고 말로 이렇게까지 풀어야 개념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요. 자, 요것도 제가 말한 그건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추상적인 말만 들어서 계속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로 보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드려야 되나?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타임.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레파지토리가 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번에 클린 아키텍처로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코드로 보자. 참고 레포.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요거 그 디스코드 화면 보이시고, 그 엑스코드가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혹시 잘 보이나요? 안 보여요? 노션밖에 안 보여요? 잠깐만요. 전체 화면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제 엑스코드 화면도 잘 보이시죠? 엑스코드 코드 혹시 잘 보여요? 코드? 이렇게 하면 잘 보일라나? 코드 잘 보여요? 글씨 크기 조금만 더 크게. 한 이 정도 키우면 보일라나? 너무 왔다시만 한 거 아닌가? 자, 일단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도메인과 지금 이게 핵심이 왜 이런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 계층을 나눴냐잖아요. 근데 아까 몇 번 설명을 했지만 문제 상황 1번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홈 뷰가 API 서비스라는 그 HTTP를 통신하는 애를 통해서 이 어카운트 DTO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이 DTO 서버에 대한 직접 그런 DTO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뷰가 데이터 영역을 뷰도 데이터 영역을 알고 있고 이 데이터도 결국에는 이 뷰에 의존되게 있는 거거든요. 서로에 대한 영역을 알고 있어서 서로 화살표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에서 내려주는 그 API 값 하나만 바뀌어도 그 진짜 명세 뭐 조금만 바뀌어도 DTO가 바뀌면 이 뷰 영역을 수정을 전부 해야 되고 앱이 다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단 뷰 모델 안 쓴다고 가정하고 지금 여기는 다 코드가 완성되어 있지만 데이터 영역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서비스 코드가 카운터 API 서비스 코드 예를 들어 얘를 직접적으로 호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직접적으로 호출을 한 거예요. 만약에 해서 이 뷰 자체에 실질적으로 뭐 진짜 어카운트 DTO 얘가 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얘를 서비스를 통해서 얘가 얘를 물고 있어요. 물고 있으면 뷰가 보여질 때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DTO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어피어가 될 때 얘가 잘못돼서 못 가져와 버리면 그냥 앱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저러한 레이어 영역을 일단 나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또 하나의 장점인데 사실 클린 아키텍처를 구현하면 이 핵심 레이어의 그 도메인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개발이 좀 늦더라도 만약에 디자이너에 의해서 그 뷰가 먼저 나와 있으면 목업을 주입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핵심적인 이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만 이 도메인에 대해서만 여기 왼쪽에 보인 도메인에 대해서만 정의를 빨리빨리 해놓고 뷰를 다 짜면 어차피 이 데이터 영역에 대한 의존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 영역 대신에 제가 여기 구현한 것처럼 서버 나오기 전에 저 목업을 쓴 거예요. 어카운트 엔티티 목업을 써가지고 얘로 실제로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에 들어갈 그 엔티티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미리 뷰에다 붙여놔서 작업을 한 다음에 서버가 그때 완성이 되면 데이터 레이어 만든 다음에 그때 이 도메인 영역에서 이 데이터 영역을 이용을 해가지고 의존성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버려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쏴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한번 그 이전에 어떤 특정 동아리에서 서버와 같이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진짜 동일 선상에 동일 시간에 같이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때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서 진짜 API 딱 느리긴 하죠. 물론 느릴 수는 있지만 서버 데이터 영역만 바로 데이터 레이어에 구축을 해서 바로 이 엔티티를 불러와서 딱 트리거만 시켜주면 그냥 바로 API 연결돼서 돌아가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여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엔티티와 유즈 케이스를 포함한 도메인 계층을 어떻게 구분하나 개발팀 외부의 사람들도 그 구분하지라고 하면 개발팀 외부의 사람들도 알아야 하는 사항인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개꿀팁 같았거든요. 비속어 쓰면 안 되나? 너무 좋은 팁 같았는데 왜냐면 이해관계자들이랑 대화를 할 때 결국에 예를 들어 정님 오늘 KB 스타뱅크에 뭐 오늘 뭐 특정 기능이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계좌 원래 기존에는 뭐 하나만 이렇게 불러왔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밑에 예를 들어 이게 없다고 치면은 최근에 누구한테 그 보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이제 계좌 호출을 할 때 꼭 넣어줘야 된다네요.
라고 누가 기획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 죄송하지만 그거 교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이제 좀 교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역량은 좀 아쉬운 거다. 우리는 이제 그런 변경도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가 이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티티나 이런 유지 케이스 도메인 안에 들어갈 내용은 개발팀 외부의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핵심 사항인가로 구분을 하고, 왜 이런 작업을 하지라고 하면 세부 사항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DB 뭐 쓰고 뭐 통신 뭘 쓰던 상관없고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걸 일단 만드는 순서 한번 볼게요. 만드는 순서, 이제 실제 개발로 들어가야 되니까 만드는 순서. 일단 엔티티를 저 같은 경우에 먼저 만들어 버려요. 엔티티, 이게 도메인 영역을 먼저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물론 뷰를 짜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뷰 먼저 짜고 엔티티 뭐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엔티티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엔티티를 작업을 해요. 계좌 엔티티인데요, 뭐 얘가 어떻게 보면 그 짜장면집이 아까 그 재료인 거죠. 재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재료. 이 엔티티는 아이디를 가질 거고, 뭐 네임과 계좌번호와 뭐 그 최근에 어카운트, 뭐 내가 아까 그 보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 여기는 지금 계좌 정보를 가져온다는 패치 어카운트밖에 없긴 한데, 이거는 그 예를 들어 여기 네이밍을 좀 바꾸면 좋겠죠. 실행이 아니라 같은 네임을 쓰던 뭐 이러면 더 베스트겠죠. 이건 나중에 그렇게 한번 리피트를 하면 될 것 같고, 유지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그 얘기했죠. 의존성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되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정말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어카운트 레파지토리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레파지토리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거 좀 관심 많아요. 의미가 뭘까? 레파지토리는 디자인 패턴의 이름이래요. 도메인 객체와 데이터 접근 로직을 분리하기에 도메인 관점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추상화한 인터페이스다. 즉, 데이터 저장소라는 개념을 도메인 안으로 가져와서 마치 컬렉션처럼 엔티티를 다루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인데, 이게 왜 도메인에 위치하냐면 비즈니스 규칙을 담고 있어야 하고, 이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는 어떻게 어디서 가져오는지 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계층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행위에 대해서만 추상화를 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 킥포인트.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행위에 정의한 행위만 정의한 추상화를 쓴다. 이게 그 인터페이스고, 구현체는 데이터 영역에서 담당한다. 자, 다시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을 다시 비우고 같이 한번 봐봅시다. 같이 한번 봐봐요. 자, 어카운트 엔티티, 계좌에 대한 내용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이에요. 불변. 자,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하냐? 정웅님, 우리 계좌 조회가 필요합니다. 계좌 조회, 우리 앱의 KB 스타뱅킹의 핵심 로직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유즈 케이스 뭐야? 그러면 계좌 조회일 거 아니에요. 계좌 조회를 통해서 엔티티 가져온다. 엔티티 리턴을 하는 거예요. 유즈 케이스는. 그쵸? 웨이터가 아까 그 UI 프레젠터 계층에 있는 애가 짜장면 주문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내가 유즈 케이스 셰프가 지지고 볶고해서 결국엔 어카운트 엔티티 반환해줄게. 이놈생, 여기까지 딱 이해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잖아. 근데 대신 이 실제로 HTTP 통신하는 애가 필요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추상적이지만 실제 통신 코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통신 코드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거예요. 프로토콜. 이게 어카운트 레파지토리라는 지금 그 프로토콜을 정의한 거예요. 패치 어카운트스라는 지금 계좌 정보를 가져오는 그냥 이 프로토콜을 정의한 거예요. 우리 스위프트에서 프로토콜을 생성하고 채택을 하면 뭘 해야 돼요? 이 규칙에 맞게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하냐고요? 이 데이터 영역에서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영역에서 얘가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영역에서. 지금 여기 데이터 영역이거든요. 얘가 실제 통신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어카운트 레파지토리를 얘가 구현한다니까요. 얘가 자,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좀 더 쉬운 예시로 풀어드릴게요.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정정욱 씨는 그 예를 들어 제가 그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 제가 만약에 그 자격증을, 우리 이 유전성 주입이란 개념을 살펴볼 때 이걸 먼저 해봐야 되겠다. 얘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격증. 원래 프로토콜 자격증이라고 예시 많이 되잖아. 자격증. 야, 여기 우리 도메인 계층에 들어올 애들은 어카운트 레파지터리라는 자격증을 채택을 해야 돼. 이 말을 현실에서 비유하자면, 야, 우리 법정에 들어올 놈들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 통과한 애들만 들어올 수 있어. 변호사 라이센스 없으면 법정에서 들어올 수 없다. 변호사 자격증 변호할 수 없어. 변호사 자격증 있어야 돼. 여기가 기존에는 정정욱만 들어올 수 있고, 뭐 누구누구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그 사람밖에 못 들어오지만, 여기에 자격증 채택한 놈들 다 들어올 수 있어. 변호사 자격증 채택한 사람, 오케이, 너 변호할 수 있어. 의사 자격증 채택했어? 아, 오케이, 야, 너 저기 치료할 수 있어. 그런 개념인 거야. 이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은. 이게 사실 의존성 주입이란 개념인 거예요. 정정욱 객체만 들어올 수 있어가 아니라, 아, 너 이 자격증 채택했니? 오케이, 야, 너 들어왔어. 너 들어올 수 있어. 보이시죠? 유즈 케이스. 이게 정정욱이면 정정욱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얘면 어카운트 레파지터리 자격증 채택한 놈 다 들어올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의존성 주입이란 개념이. 그죠? 그러면 기존에 이 구현체가 채택을 하면 이놈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얘가 자격증을 채택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정말 눈이 딱 띄어야 돼. 진짜 딱 띄셔야 됩니다. 얘만 채택하면, 이 자격증만 채택하면, 사실 지금 이 구조가 그 원래 클린 아키텍처에서 뭐 이렇게 MIPL이라는 게, 제가 여기다 이거 가져왔어요. 이 구현의 줄임말이거든요. 줄임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줄임말, 이 구현체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서비스 실제 네트워크, 아, 오늘 시험에 나와. 아, 여기서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데이터 영역이잖아요. 도메인 말고 여기 데이터 영역이잖아요. 이 구현체가 사실 지금 제가 URL 세션을 추상 레이어로 분리해서 그렇지만 다른 걸 써도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걸 써도 된다는 거예요. URL 세션이 아니라, URL 세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모야 라이브러리를 써도 되고, 뭐 알라모 파이어 써도 되고, 단 어카운트 레파지토리라는 자격증만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즈 케이스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자격증을 채택하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이든 간에, 어떤 과정을 따라서 제가 변호사 시험을 땄던 간에, 난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어디 좋은 그 로스쿨을 나왔는지, 아니면 얘가 뭐 어디 뭘 했던 간에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뭐 좋은 애일 수도 있고, 뭐 진짜 백그라운드가 좋은 애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애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좀 논란이 생길라나? 일단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 자격증만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얘가 이것만 채택해서, 나 유즈 케이스 내가 셰프인데 얘한테 시킬 거야. 그러면 나는 얘를 모르는 거잖아. 이 데이터 영역을 모르는 거잖아. 얘에 대한 자체, 진짜 얘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거지. 얘가 그냥 로스쿨 한 번에 통과한 변호사인지, 아니면 뭐 검사하다가 뭐 검사 나와서 몇 년 한 변호사인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린 얘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얘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 이게 사실 핵심 개념이라 좀 길게 끌어봤고요. 다시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DTO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보통은 뭐 응답 DTO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쐈을 때 실제 서버에서 날아오는 값을 디코딩을 이런 식으로 보통 날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 걸 우리는 결국에는 그 DTO를 통해서 그 서버가 HTTP 통신을 통해서 DTO를 가져와서 이걸 엔티티로 가공을 해야 되는 것까지가 이 데이터 영역의 역할이라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런 DTO 코드 밑에 구현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편리하게 이런 to entity라는 걸 만들어서 뭐 즉시 변환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저것만 따로 익스텐션으로 빼가지고 뭐 만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구현을 했고, 이거는 뭐 다 다르다. 아마 제가 다른 DTO는 어떻게 구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익스텐션 썼던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서버와 통신할 DTO를 만들고, 제가 지금 제 코드를 보면 여기 코어 쪽이 그 URL 세션 통신하는 쪽이거든요. 그 실제 HTTP 통신하는 쪽인데 얘만 구현한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어떤 걸 쓰던 간에 이게 약간 모야 방식이랑 비슷한데, 실제로 그 구현체를 그냥 저는 그 얘를 어카운트 API 서비스라고 만든 거고, 저는 그 여기서 사실 지금 한 번 더 추상화를 해준 거죠. 네. 얘를 한 번 더 추상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보면 그냥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레파지토리만 알게 돼 있어요. 얘는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얘는 어떤 자격증만 채택한 놈인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얘는 실제 구현체 데이터에서 전 이렇게 지금 구현되어 있거든요. 레이어를 보면 홈에서 그 폴더를 나눴죠. 레파지토리 구현체 하나 빼서 얘를 만들어 놓고, 얘를 저는 한번 더 추상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런 애가 자격증을 채택해서 들어올 거다. 왜냐면 이렇게 한번 해놓은 게 나중에 그 테스트 용이성이 편하게 하려고, 제대로 데이터가 찍히나 뭐 그런 단위 테스트나 그런 걸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빼서 더 추상화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패치 어카운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 API 서비스를 통해서 DTO를 엔티티로 변환을 합니다. 엔티티로 변환을 해요. 이 구현체가. 그러면 얘를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까 그 얘기했던 자격증의 조건에 부합하잖아요. 유즈 케이스에서 정의했던 자격증 조건에 딱 부합하죠. 엔티티 변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전성이 사실 진짜 그렇게 안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도메인은 데이터를 몰라도 되고 데이터는 도메인 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제가 방금 했던 말이 다 여기 녹여져 있거든요. 사실 유지보수 측면에 대한 이점이 있다. 안정된 인터페이스를 두어서 서로 격리해서 변경사항을 반영할 때 의도치 않은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춰버린다. 알라모 파이어 등등 저는 지금 API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냥 이 어카운트 API 뭐 서비스 프로토콜 채택해서 만들면 어떤 구현체에 어떤 라이브를 사용해도 쉽게 변경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가진 본연의 목적 추구, 반드시 부드러워야 한다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영역에 좀 최종 정리하면 DTO를 만들고, 도메인 영역에서는 레파지터리 이 추상화를 만들어서 이 자격증 채택한 놈들만 내가 유즈 케이스인데 내가 셰프인데 너네 쓸 거다. 데이터 영역에서 레파지터리 구현체를 통해서 이 도메인 인터페이스 구현해. 오케이, 나 저 유즈 케이스한테 명령 당하려면 이 자격증 따야 되겠구나. 이후 실제 통신 코드를 추상화하여서 레파지터리 구현체가 가지도록 하면 된다가 여긴 거죠. 이 실제 통신 코드를 추상화를 시켜서 얘 구현체가 가지게 했으니까 얘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 실제 얘가 아무거나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라이브러리 바뀌어도 되고, 바뀌더라도 얘는 결론적으로 이 유즈 케이스에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엔티티를 반환을 시켜준다. 최종 목적은 데이터 영역은 엔티티를 결론적으로 반환시켜준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 왔어요. 다 왔어. 아, 두 개의 레이어 끝냈어요. 여러분 진짜 큰 산 하나 넘긴 겁니다. 개 큰 산. 개 큰 산 다 넘겼어요. 프레젠테이션 영역만 이해하면 끝나요. 끝나. 아, 힘듭니다.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 쉽게 너무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아마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영역은 이쯤에서 잠시 이거 한 번만 보고 갑시다. 버터플라이 아키텍처. 아, 얘 또 왜 이러냐 하실 수 있겠지만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수유로 구현을 했지만 이 정킴님이 김정님이라고 해야 되나? 유명하신 분인데 그 저도 이거 어디서 이제 봤어요. 제가 이거 뭐 첨부하겠지만 저도 어제 특강에서 이걸 본 건데 내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UIKit iOS로 클린 아키텍처를 해석을 한번 하신 건데 좀 다른 내용 어려서 제가 좀 핵심 부분만 가져오면 결국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앱 부분에서 사용자를 만나서 사용자가 UI를 누르면 뷰 컨트롤, 이건 지금 UIKit 기준이에요. 어떤 액션 UI를 눌렀을 때 뷰 컨트롤러를 통해서 뷰 모델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영역을 통해서 이 뷰 모델은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레파지토리 데이터 뭐 서비스 왔다 갔다 해서 엔티티를 만들어내서 뷰 모델에게 주고 이걸 다시 프레젠테이션 영역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구조, 이 화살표 구조. 이렇게 뷰 모델을 통해서 왔다가 이 뒤에 있는 거 몰라도 되고 뭐 어떻게 데이터 아싸리 뭐 해가지고 가져와서 다시 프레젠테이션 아웃풋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전성 방향. 여기까지 사실 제대로 이해했으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영역을 정의를 하자면 여기서 디자인 패턴, 여기도 뷰 모델이 들어갔지만 여기서 이제 디자인 패턴 쓰는 거예요. 디자인 패턴 MVC, MVVM 등등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쓰던 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도메인과 프레젠테이션의 의존성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이 이 도메인 영역의 데이터 영역을 몰랐듯이 똑같이 이 도메인 영역이 프레젠테이션 영역을 모르게만 하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MVVM으로 구현을 해놨는데 MVVM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게 사실 사용자의 인텐트 의도를 받아서 유지 케이스로 호출해서 그 결과를 뷰 상태로 가공해서 뷰에 내보내는 개청.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제가 뭐 딥하게 MVVM 내용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냥 뷰에 대한 상태를 관리하는 놈인데 그걸 클린 아키텍처적으로 봤을 때는 유즈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그걸 어떤 특정 엔티티나 뷰에 대한 변환사항을 다시 뷰에게 제공을 해준다. 뷰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걸 이제 MVVM 패턴, 디자인 패턴에서 뷰 모델이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뷰 모델, 이것도 코드로 한번 빠르게 볼게요. 뷰 모델, 여기 지금 MVVM으로 가서 홈에 뷰 모델 부분만 제가 따로 파는 거예요. 자 봅시다. 뷰 모델이 지금 엔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그 사람마다 달라요. 원래 이게 클린 아키텍처가 여러분 추상 레이어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현하던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복잡하지 않고 지금 이게 그 단기간 앱이라서 엔티티를 뷰 모델이 가지고 있게 하긴 했지만 이걸 한 번 더 감싸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즈 케이스가 사실 뭐 많지도 않고 그냥 공부 삼아서 지금 클린 아키텍처를 만든 건데 이렇게 사실 뭐 기능이 많지 않다면 그렇게까지 너무 세세하게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다 지켜 있는 상태의 구조거든요, 얘가. 그래서 뷰 모델이 결국엔 유즈 케이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레이어는 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얘는 지금 호출만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향하는 거고 얘는 지금 그 의존성이 결국에는 유즈 케이스 뷰에서 뷰 프레젠테이션 영역에서 도메인 영역을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영역이 지금 가운데 사이에 있는 거고 어카운트 유즈 케이스 사용해서 이 유즈 케이스에서 지금 이
얘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냥 얘는 계좌 불러오는 것만 아는 거예요.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셰프 얘가 지금 걔잖아요. 걔 웨이터잖아. 웨이터. 셰프 짜장면 들어왔습니다. 아, 짜장면 들어왔니? 아, 오케이. 아, 일단 너 자격증 채택한 놈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한테 이거 위임할게 하고 데이터 레이어로 넘어가 버려. 아, 얘가 데이터 레이어. 아, 잠깐. 이거 그거 뭐야? 지금 현위치 파일 J인가? 아, 데이터 영역. 얘 지금 데이터 영역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셰프 어디야? 셰프 도메인 영역. 프레젠테이션 어디야? 프레젠테이션 지금 여기. 프레젠테이션 딱 느낌 오죠? 딱 느낌 오죠? 딱 느낌 와야 돼. 이거 진짜 딱 꽂혀야 돼. 너무 쉽게 설명한 것 같아. 그냥 죄송합니다. 그 홈뷰에서는 뷰 모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제어하는 놈만 가지고 있어요. UI만 담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용자 액션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뜨는데 좀 걸리지만 지금 계좌이체 어떤 인터랙션 와야 돼. 지금 그 계좌이체 그 계좌 정보들을 여러 개가 나와야 돼. 지금 여러 개의 계좌가 나와야 되는 건데 홈뷰는 이 계좌 정보 그 프레젠테이션 영역에선 패치 어카운트 하는 것만 지금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지금 도메인에 대해서 계좌 그 정보를 가져오는 게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기 때문에 오케이. 대신 유전성은 안쪽으로 향하게. 아, 나 유즈 케이스 뷰 모델은 지금 프레젠테이션 영역에서 유즈 케이스를 쓰긴 쓰지만 얘도 똑같이 지금 유즈 케이스를 쓰고 유즈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 흐름이 유즈 케이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도메인 영역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얘를 통해서 접근을 해. 접근을 하면 얘 지금 접근을 통해서 이 너 자격증 딴 놈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를 통해서 엔티티를 가져온다. 흐름이 그래서 얘가 엔티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카운트.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진짜 이해돼요. 아, 맞아요. 틀만 알면 돼. 사실 이 클린 아키텍처 이 틀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 얘만 알면 끝났어요. 다 끝났어. 추상 아키텍처 추상적인 걸 틀만 이해했으면 진짜 다 이해한 거 아닙니까? 자, 프레젠테이션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자,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코드랑 같이 정리하는 이 레시피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레시피 핵심 규칙 유즈 케이스 그 레시피를 실행하는 셰프래요. 셰프 시나리오. 자, 변하지 않는 핵심 규칙. 핵심 레시피라 해야 되나? 계좌에 대한 정보는 변하지가 않아요. 계좌. 우리 앱에서 이 계좌 변하지가 않아요. 계좌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의 핵심 그 비즈니스 로직은 계좌를 일단 가져오는 거. 계좌를 유즈 케이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계좌를 실제로 그 여긴 지금 그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할 때도 딱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도메인 영역은. 저희 계좌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거 우리 이런 비즈니스 로직이 좀 새로 생겼어요. 하더라도 여기만 바뀌면 돼요. 여기만 이 유즈 케이스 뭐 패치 어카운트 있지만 뭐 딜리트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계좌 삭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핵심 비즈니스니까 여기에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만 엔티티 뭐 변경 없겠죠. 얘만 늘어나는 거야. 셰프 1만 뭐 그냥 늘어난다고 할게요. 늘어나는 거. 딜리트 어카운트가 된 거야. 얘가 돼버렸어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할게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건 의존성을
의존성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된다? 자격증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유즈 케이스에선 이 창고나 뭐 아까 얘 누구야 식재료 시장 가는 놈들 얘 알 필요 없다니까. 얘를 최대한 늦게 정하는 게 밑에 안 써놨나? 그 쟤를 최대한 늦게 정하는 게 목표거든요, 사실. 늦게 구체적인 이런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 제가 밑에 생각해보니까 적어놨어요. 이거 이따 다시 봅시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늦게 최대한 나중에 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어지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짜장면 뭐 이런 비즈니스 로직 이제 그만 언급하겠습니다. 짜장면 이런 유즈 케이스 그런 핵심 비즈니스만 여기 딱 정의하고 자격증만 채택하게 하면 이 도메인 영역은 변경이 쉽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떤 제약 사항이 들어와도 이 자격증에 아까 얘기했듯이 펑크 딜리트 어카운트 올 어카운트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 구현체에서 이제 오류되겠죠. 저거 들어왔는데 너 구현 안 하니? 네. 그쵸. 들어와 줘야지. 자, 얘만 이제 구현되게 하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얘만 구현되게 하면 돼.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이 API 서비스가 이놈이 URL 세션이던 알라모 파이어던 뭐 모야를 쓰던 간에 이놈만 채택하면은 실제 구현체 이렇게 한다고 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왔다가도 얘만 채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존성 방향이 안쪽으로 향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마지막 뷰 한번 더 볼게요. 뷰. 그럼 그 내용을 이 도메인에 대한 내용 역시 프레젠테이션 뷰 쪽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다시 어떤 그 어카운트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보여지는 게 그 안쪽으로 행했으니까 다시 보여지는 건 이 뷰 모델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실행을 했을 거니까 갔다가 결국에 얘 오면은 우리는 이 데이터 프레젠테 영역에서 도메인 거쳤다가 데이터 가서 다시 도메인으로 왔다가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엔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서 받아올 수가 있는 거고 얘를 통해서 사실 이 뷰 모델이 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뷰 모델 만들다가 뷰 짜다가 도메인 영역 뭐지 하고 좀 빨리빨리 만들고 뷰 모델 MVVM 썼네. 그러면 뷰 모델에서 유즈 케이스 쓰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 그 내용이에요. 이걸 쓰면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둘 수가 있다. 현재 동작하고 있는 일부 고수준 정책이 있고 이들 정책이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이라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후보로 두고 그 적용 가능성과 성능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웹 시스템, 웹 프레임워크, 웹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쵸? 이 도메인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게 한다면 고수준 정책에만 딱 진짜 집중을 하고 선택사항은 더 열어둬서 많은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키텍트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의 수를 최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이런 구현이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이 구현한 부분들은 최대한 이런 방향성과 의존성 방향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 아마 이런 레포가 생각보다 방향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의존성 방향은 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아마 거의 저와 비슷한 구조일 겁니다. 파일 폴더링 형태나 좀 그런 부분만 다를 거고, 뭐 한 번 더 감싸냐 뭐 그런 부분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의존성 방향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아. 이게 클린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국 캐치 아까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테스트가 좀 잘 돼야 클린 아키텍처를 쓰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그 UI킷을 쓰던 스위프트 UI 쓰던 요새는 이 프리뷰 많이 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그 주입을 받아가지고 상태별로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존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이 테스트가 좀 쉽게 빠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뷰 모델에 실제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목 데이터로 제가 지금 그 서버와 연동되기, 실제로 이 프리뷰를 띄울 땐 서버와 통신할 수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걸 제껴두고 그냥 목 리스트로 넣어놨을 때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 이상의 통신이 없다, 그 통신에 문제가 없다 가정했을 때 보여지는 뷰를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잘 안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비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값을 안 주면 안 돼 있는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UI 테스트도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XC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테스트 코드도 작성을 해서 무전성 주입을 시키면 훨씬 쉽게 그 다 지금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영역만 뭐 얘 프로토콜 따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이런 거 해볼 수도 있겠죠. 얘를 여기서 해가지고 값이 맞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그 테스트를 검증해 볼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값과 값이 다른 부분을 체킹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걸 먼저 한다면 이제 그 TDD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 이어져 있는 좀 TDD나 그런 개념이 좀 이어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클린 아키텍처 특강 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어질까봐 제가 그 솔리드는 하지 않았던 거고, 솔리드는 기회가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